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가 임박한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아직 합의하지 못한 국가의 관세율은 15에서 20%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통상 협의를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테슬라로부터 23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실적 기대감이 커지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7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로 예정된 김건희 특검 소환 조사에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내리는 등 내란 행위를 공모했다는 건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신병 처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사흘 남은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아직 합의 못한 국가들의 관세율은 15에서 20%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3차 무역 협상을 시작한 중국을 향해서는 시장 개방을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영국 방문 4일차인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시간 28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아직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대부분의 교역 상대국들은 곧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15에서 20%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 just want to be nice. I would say in the range of 15 to 20%. Probably one of those two numbers. 이런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는 약 200개국이며 15에서 20%의 관세는 그 나라들이 미국에서 물건을 팔 때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런 관세율은 트럼프가 4월에 모든 국가에 기본 10%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복잡한 협상보다는 단순한 관세율 설정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고위급 협상이 진행 중인 중국을 향해서는 시장을 개방하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일본과의 무역 합의를 거론하면서 일본이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열어준 적이 없는 쌀 시장까지 미국에 개방했다며 아주 큰 거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Japan opened up the country. They opened up to our cars, even to rice. Rice was a big deal. I'd love to see China open up their country. So we're dealing with China right now as we speak.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는 조만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지난 15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 단계적 부과 구상을 밝히면서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3차 고위급 무역 협상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미중은 현지 시간 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 협상 첫날 회의를 했습니다.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 대표부 대표, 중국 측에선 경제 실세로 꼽히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이 나섰습니다. 첫날 회의는 약 5시간 동안 진행됐고 양측은 현지 시간 29일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미국 재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양국은 관세 인하 종료 시한이 다음 달 11일로 다가온 만큼 연장을 위한 논의에 우선 집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양국이 관세 휴전을 3개월 더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센테 장관 등 미국 측 협상 담당자들은 또 앞서 예고한 대로 중국의 과잉 생산과 관련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이에 이른바 펜타닐 관세와 관련해 미국의 기준치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밖에 농산품 수입 문제나 중국계 인기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협상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지도 주목됩니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 간 관세 전쟁의 분수령이 될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관세 휴전 연장에 합의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미중 정상회담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협상을 마친 뒤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회동도 예정돼 있는데요. 미국이 예고한 관세 부과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큰 쟁점으로 남은 미중, 한미 무역 협상의 막판 합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대통령실은 막판 진통을 거듭하는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의 압박이 매우 거센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내비쳤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해외 체류 중인 현지 대표단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와 관계부처 장관들도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 측의 압박이 매우 거센 건 사실이라며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능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 등 농산물 시장 개방과 수입 소고기 원령 제한 완화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미국 측과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25% 상호 관세와 자동차 등에 매겨진 고율의 품목 관세를 낮추기 위한 카드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산 무기 구매와 국방비 증액 등 안보 분야는 물론 조선 분야 협력 프로젝트 등이 거론되는데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그 마스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어디서 확인을 하신 건가요? 협상 과정에서 일부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언정 그 이야기들이 결론과 다 맞닿는 것은 아니라서 정부가 재벌 총수들에게 미국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미 관세 협상의 가장 큰 기준은 국익이라며 여러 변수를 고려해 바람직한 방안을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통상협의를 위해 오늘 미국으로 향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구 부총리가 오늘 워싱턴으로 출국해 남은 기간 현지에서 통상협상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하루 전인 31일로 예정된 구 부총리와 베센트 장관의 회담은 한미 통상 논의를 최종 단판 짓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과 협상을 마무리 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서너 개 나라와 협상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흑자 국가들을 거론한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협상 전망은 조금씩 다릅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 가운데 아직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나라는 6개입니다. 별도의 유예 기간을 보장받은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을 포함한 5개 나라가 다음 달 1일인 시한에 쫓기고 있습니다. 32%의 관세가 예고된 타이완은 한국과 함께 협상 타결에 총력을 기울이는 국가로 평가됩니다. 20% 미만을 목표로 협상을 벌여왔지만 지난주 4차 협상에서도 합의에 실패하자 최악의 상황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타결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인도와의 협상은 극도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인 농산물 시장 개방과 농축산물 검역 문제에서 인도가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는 최근 영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면서도 농산물 분야는 제외했습니다. That all the sensitive sectors in India, such as dairy or poultry or rice, sugar, and many other sensitive areas are protected.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목표인 중국 견제를 위해선 인도가 꼭 필요한 만큼 오히려 인도가 느긋한 처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3국 무역협정을 맺고도 각각 35%와 30%의 관세를 통보받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협상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를 콕 집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져있는 무역협정 대상 품목들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복병으로 남아 있습니다. Estamos haciendo todo para que no entren en vigor. Entonces, hay un equipo trabajando en Estados Unidos. 소규모 흑자국인 방글라데시는 35%인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추가로 보잉 항공기 11대를 주문하며 적극적으로 구애에 나섰습니다. YTN 유튜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로 예정된 김건희 특검 소환 조사에도 불응할 예정입니다. 구속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데 특검 수사에 대한 불만도 배경에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에게 다음 달 6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함께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7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자료를 받은 뒤 그 대가로 2022년 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받게 해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출석 의사를 밝힌 김 여사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간 복용하던 약을 먹지 못해 간 수치 등 건강이 계속 악화하고 있고 거동도 불편해 조사에 응하긴 어렵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설명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속 뒤 내란 특검 소환에 잇따라 불응한 건 물론 내란 사건 재판에도 3주 연속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건강 문제를 들었지만 특검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특검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 내부적으로는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수적인 만큼 김건희 특검도 강제 구인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등에 연루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이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나머지 국무위원 수사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9시간에 달하는 마라톤 조사 끝에 신병 확보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위증죄입니다. 먼저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를 소방과 경찰에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시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뒤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잇따라 전화해 관련 내용을 하달했다는 겁니다.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해라 이런 지시 있었습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서도 관련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일부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의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이 헌재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판단, 위증 혐의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이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신병 처리 방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레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레 오후 2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새로 확보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관들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상계동 자택으로 들어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이 대표의 집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등을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관여한 혐의를 수사 중인데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 대표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계속 시종일관 떳떳하다는 입장이고 공천에도 어떠한 그런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게 없다.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새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공개돼 논란이 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윤 의원이 기존 입장을 뒤집고 특검 조사에서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관련 논의를 했다고 말한 겁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장제원 비서실장과 통화했느냐고 물었는데 실제 윤 의원은 이로부터 며칠 전 고 장제원 의원으로부터 김영선을 좀 공천해달라, 당선인 뜻도 그러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윤 의원의 진술과 이 대표를 상대로 확보한 증거물 등을 바탕으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관련 특검 수사는 속도가 붙을 거로 보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를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오후 김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 여사의 일가 가족회사 ESIND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공흥지구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3년 사문서 위조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지난 25일 김 씨 장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최상병 특검은 오늘 오전 9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실장을 소환합니다. 조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재작년 7월 31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인물입니다. 특검은 조 전 실장을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의 최상병 순직 사건 초기 수사 결과가 보고된 경위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 15일 광복 80주년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이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각 분야를 이끈 국민 만여 명이 초청될 예정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제외됐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6월 4일 당선 확정과 함께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 간소한 취임 행사만 치렀습니다.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2달여 만인 오는 8월 15일 이 대통령의 정식 임명식이 개최됩니다. 대한민국의 상징적 공간인 광화문 광장에서 당일 저녁 8시부터 진행되는데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획된 행사인 만큼 초청 인사의 면면엔 특별한 의미가 담겼습니다. 1945년 태어난 광복둥이와 1977년 한국 최초 에베레스트 등반대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은 물론 AI 산업 등 내일의 대한민국을 이끌 국민, 그리고 군인과 경찰 등 제복 시민과 사회적 참사 유족 등 만여 명이 초청 대상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도 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을 하는 행사로 진행됩니다. 전직 대통령 내외에게도 모두 초대장을 보냈지만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검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는 제외됐습니다. 일반적인 대통령 취임식과 달리 해외 정상은 초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 사면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각계각층의 탄원서가 접수된 건 맞지만 대미 관세 협상 등 현안에 집중하느라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민과 소상공인 등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자리에선 미국의 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대미 협상 전략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회의는 국방부와 통일부 등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신임 장관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젯밤 9시쯤 강원도 정선군 사부급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외벽이 무너져 내린 가운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졌습니다. 범인은 범행 직후 차를 타고 도망가려 했지만 인근 시민들이 차를 가로막고 소화기로 유리를 깨며 제압한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8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승합차를 몰던 중 골목길에서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익산시의 간판 정비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혜택이 돌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익산시청 도로관리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의혹과 관련된 담당 부서 관계자 1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된 2차 전지 관련 자료 등을 대량으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국내 2차 전지 대기업 전직 팀장을 구속 상태로 관련 공범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입주한 지 8개월 된 서울의 한 대규모 신축 아파트 벽면에서 대형 균열이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이른 시일 안에 정밀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올라온 사진입니다. 아파트 복도 벽면을 따라 가로 방향으로 길게 생긴 균열이 유리창 주변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사진은 입주민이 촬영한 뒤 아파트 커뮤니티에 게시하면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불안감이 커지자 입주자 대표회의는 시공사에 정밀 안전 진단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레미콘을 부어 타설 작업을 할 때 수직 기둥과 지붕층 부분을 분리해서 하는데 이음 구간에 균열이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재빠르게 보수는 해놨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주민들 불안은 큽니다. 주민들은 커뮤니티에 무너질까 봐 걱정이다, 정확한 상황 설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주를 마친 지 반년이 된 신축 단지에서 균열이 났고 수평 방향 균열은 흔치 않다며 안전 진단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먼저 정확한 현황 파악부터 한 뒤 이른 시일 안에 정밀 안전 진단을 할 방침입니다. 새벽에 아파트 베란다로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이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범인을 붙잡았는데요. 알고 보니 피해자가 이용하는 은행의 직원이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포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 새벽 시간대 강도가 들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과학수사대 옷을 입고 계신 두 분이서 여기 아파트 앞을 좀 지나다니면서 걸어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과학수사대까지 온 걸 보니까 뭐 보통 일은 아니구나, 좀 사건이 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4시쯤 이 아파트 3층 집에 30대 남성 A씨가 침입했습니다. 벽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를 통해 몰래 들어갔습니다. A씨는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피해 금액은 현금 2천만 원과 귀금속 등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 B씨는 저항하다 팔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일 나가기 전에 그 차가 3대인가 2대인가 와 있더라고, 경찰차가. 3층 그 노인네 할아버지라고만 얘기 들었지. 경찰은 아파트 주변 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한 끝에 범행 8시간 만인 정오쯤 은행에서 근무 중이던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가 근무한 포천에 있는 지역농협 직원들은 A씨가 평소 성실했던 직원이라 범행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솔선수범, 예를 들어서 여기 못이 하나 빠졌다 그러면 본인이 다 해. 그래서 지금 놀란 거예요. 아주 죽겠어요. 피해자 B씨는 이 은행 고객으로 확인됐는데 이달 초 은행을 찾아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A씨가 B씨 집에 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A씨를 상대로 공범이 있는지, 빼앗은 귀금속을 처분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의정 갈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환자 단체를 찾아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환자 단체는 전공의들에게 향후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환자 생명을 담보로 걸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성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환자단체 대표들과 만난 한 대표는 1년 반 가까이 이어진 의정 갈등 사태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전공의 단체가 의정 갈등이 불거진 이후 환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 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대표는 앞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공식 만남에 조건 없는 사과까지 이어졌지만 환자단체의 반응은 여전히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의료 공백의 책임자인 전공의 복귀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재발 방지에는 관심이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전공의들에게는 앞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환자 국민에게 사과하고 조건 없는 자발적 복귀를 통해서 전공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양측은 비공개 회의 시간까지 가지며 1시간 넘게 속내를 터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들은 복귀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이르면 다음 달 다시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습니다.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들까지 특혜를 받고 복귀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히 큰 상황. 몸을 낮춘 전공의들이 환자단체와 국민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열대야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낮보단 밤이 좀 더 시원하지만 밤에도 열기와 습기는 피하기 어려운데요. 여름밤 시민들의 모습을 신기희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한강변이 한낮의 더위를 피해 나온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노래에 맞춰 움직이는 분수쇼를 보며 더위를 식히고 바로 앞에서 물살을 가르는 보트를 보며 뜨거운 밤 공기를 잠시 잊어봅니다. 너무 더워서 이제 분수 앞에 있으면 좀 시원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시원해서 행복했습니다. 밤낮으로 덥기는 매한가지이지만 조금이라도 덜 뜨거운 밤이 운동하기엔 그나마 낫습니다. 낮에는 요즘에 너무 더워갖고 탈 생각을 못하고요. 해가 좀 지면은 그나마 좀 시원해갖고 종종 나와요.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공원에도 시민들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해가 저문 지 한참 지난 시각이지만 기온은 여전히 30도에 가까운데요. 공원엔 한낮의 땡볕을 피해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너도 나도 선풍기를 손에 들고 시원한 간식도 먹으며 더위를 이겨봅니다. 같이 이제 밥 먹고 또 너무 더워서 빙수 먹으러 갔다 왔고 사람 많은 홍대에서 또 날씨까지 너무 덥다 보니까 더 기빨리고 낮보단 한결 낮지만 밤에도 가시지 않은 열기와 습기에 땀이 송골송골 맺힙니다. 낮에는 집에서 에어컨만 틀고 있어도 밤에 좀 시원하니까 열기 좀 식힐 겸 해서.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열대야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더위에 지칠 법하지만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제주에서는 최근 이틀 사이 물놀이객 3명이 숨지는 등 폭염 속 전국 곳곳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물놀이 하실 때 무엇보다 안전을 먼저 챙기셔야겠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 헬기가 실종자를 발견해 구조합니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30대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오시더니 구조대원한테 지금 사람이 떠내려가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다. 빨리 구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112명. 7월 하순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었고 수영 미숙도 많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요원이 있는 장소를 이용하고 구명조끼 착용과 준비 운동은 필수입니다. 자기의 그 수영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절대 과신하시면 안 되고 식사라든지 음주를 하고 수영을 하게 되면 호흡이 되게 가빠지기 때문에 수영 능력을 그렇게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물놀이 전에는 국립해양조사원에 생활해양 예보 지수를 미리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주도는 해수욕장 안전감시책의 보강은 물론 원칙적으로 물놀이를 할 수 없는 항포구에서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관광객 여러분들의 안전에 대한 그 인식 그리고 물놀이를 그 부분에서는 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폭염 속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인천 맨홀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진 뒤 이재명 대통령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맨홀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숨졌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철에 맨홀 질식 사고가 집중되는 만큼 특별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맨홀 안으로 로프를 내리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제 오후 서울 가산동 상수도 누수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70대 노동자 2명이 질식해 쓰러졌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한 명은 결국 숨졌고 다른 한 명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인천 병방동 맨홀에서 노동자 2명이 가스 중독으로 숨진 데 이어 23일에는 경기 평택에서 맨홀 안 청소를 하던 노동자 2명이 의식 저하로 쓰러졌다 구조됐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비슷한 사고가 3건이나 잇따른 겁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여름에 맨홀이나 정화조 등 밀폐 공간 가스 중독 사고가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산업 현장의 질식 사고 피해자는 298명. 이 가운데 40%가 넘는 126명이 숨졌습니다. 또 질식 사망자의 30% 이상은 여름철인 6월에서 8월 사이 발생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 발생률이 높아져 사고 위험도 더 커지는 겁니다. 폭염이라든지 날씨가 실외 온도가 높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산소농이 부족하다 보니까 바로 호흡곤란이 이제 오게 되고 바로 이제 사망까지 갈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앞서 정부는 인천 맨홀 사고 이후 질식재해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밀폐 공간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속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요즘 같은 불볕더위에 바깥에 차를 오래 세워두면 차 안의 온도가 최고 90도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외 주차 시에는 창문을 약간 열어놓고 햇빛 가리개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특히 보조 배터리 등은 방치하면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차에서 취어야 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차량 화재 위험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자동차 화재는 평소보다 최대 20%까지 증가하는데 실제로 직사광선에 노출된 차량 실내 온도는 90도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온 환경에서는 스마트폰과 보조 배터리, 일회용 라이터 등의 폭발, 화재 위험이 커지는 만큼 이런 물건들을 차 안에 방치하면 안 됩니다. 실외 주차할 때 차량 실내 온도를 낮추려면 창문을 약간 열고 햇빛 가리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실험 결과 창문을 약간 열어놓으면 대쉬보드 온도가 6도, 실내 온도가 5도 내려가고 햇빛 가리개를 사용하면 대쉬보드 온도는 20도, 실내 온도는 2도 정도 내려갔습니다. 불가피하게 실외에 주차할 때는 유리창 면적이 적은 뒤쪽이 햇빛을 받도록 주차하는 게 실내 온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오랜 시간 실외 주차를 해 차량 실내 온도가 높아졌다면 조수석 창문을 열고 운전석 문을 여러 번 여닫는 게 효과적입니다. 주행할 때는 운전석 창문과 뒤쪽 대각선 창문을 여는 편이 좋습니다. 주행 시에는 대각선으로 창문을 열어두면 공기 압력차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실내 열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운행을 한다면 엔진오일 누유와 냉각계통 이상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YTN 최두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오전 10시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오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공급 확대 전략이 주목되는데요. 이와 함께 김 후보자의 장려 전세금 6억 5천만 원 전액 지원 과정에서의 증여세 회피 의혹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이 2024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우리나라 총인구와 연령별 인구 등 저출산, 고령화의 현실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6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6%를 차지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나라 성장률 예상치를 포함한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합니다. IMF는 지난 4월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에서 1%로 낮춰 잡았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3.3%에서 2.8%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추경 집행이 성장률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미국 행정부의 관세 장벽 악재가 이어지는 만큼 어떻게 조정될지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른바 스드메로 불리는 결혼 서비스 비용,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가격 자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한국소비자원이 6월 결혼 서비스 가격을 조사한 결과를 오늘 정오에 발표합니다. 지난 4월 조사에선 평균 2,1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교적 비수기인 6월과 얼마나 다른지 확인해 보시죠. 과자에 신발, 밑창까지 요즘 마약 밀수 수법이 더 교묘하고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도 옛말이 된 지 오래인데요. 올해는 얼마나 많은 마약 밀수가 적발됐을까요? 관세청이 오늘 상반기 마약 밀수 적발 현황과 단속 계획을 발표합니다. 빅테크 고객을 잡지 못해 분기마다 수조 원의 적자를 내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미국 테슬라로부터 23조 원 규모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3년 후부터 생산이 시작되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삼성전자의 어제 주가는 11개월 만에 7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류환웅 기자입니다. 6만 8천 원대에서 출발한 삼성전자 주가가 6% 이상 상승폭이 커지다 7만 400원에 마감하며 11개월 만에 7만 전자 고지에 도달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23조 원 규모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 소식이 6만 전자로 주저앉았던 삼성전자 주가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비밀 유지라는 계약 조건 때문에 계약 대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몇 시간 뒤 일론 머스크가 직접 SNS로 테슬라가 그 주인공이란 사실을 밝혔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년 후인 2028년부터 2033년까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을 생산하게 됩니다.
AI6 칩은 2나노 공정으로 생산하며 테슬라가 개발 중인 로보택시와 데이터 센터, 휴머노이드 로봇 등 첨단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공장만 지어놨지 빅테크 고객이 없어 분기마다 수조 원씩 적자를 내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로선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실적 영향은 없지만 주가라는 건 미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의 가장 큰 지금 약점인 대형 고객사가 없었는데 이걸 확보했다는 건 주가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이게 이제 이런 걸 또 기반으로 하면 추가적인 대형 고객사 또 확보가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테슬라를 고객으로 유치하면서 파운드리 업계 선두주자인 타이완의 TSMC를 추격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인텔이 존재감을 잃으면서 TSMC와 삼성전자의 2파전 양상이 된 가운데 삼성전자가 2나노 공정에선 역전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규모 수주를 따내면서 삼성전자의 다음 행보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스마트 안경과 인간형 로봇 등 첨단 기술을 망라한 인공지능 박람회가 상하이에서 열렸습니다. 중국은 AI 국제기구 설립을 제안하고 행동 계획도 발표하며 미국의 기술 패권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快乐同学，导航去西湖雷峰塔。 자전거에 올라타는 남성이 음성 명령을 내리자 안경 아래 길 안내가 뜹니다. 진열장에 걸린 옷에 타오바오 인터넷 가격을 비교해주고 알리페이 QR코드로 결제도 합니다. 向 A 咖啡支付298元，请说确认支付或取消。确认支付。 중국의 IT 기업 알리바바가 세계 AI 대회에서 선보인 스마트 안경 쿼크입니다. 화웨이는 자체 개발한 반도체 384개를 활용한 차세대 AI 시스템 실물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AI 신경망 처리 장치의 속도를 대폭 높여 미국 엔비디아를 능가한다는 평가입니다. 进一步突破了当前行业训练大模型所面临的算力瓶颈。 상하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8차 대회엔 800곳 넘는 기업이 첨단 제품 3천여 개를 뽐냈습니다. 로봇업계 선두인 유니트리는 상용화를 염두에 둔 듯 성능은 높이고 가격은 3분의 1로 줄인 R1 모델을 내놨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를 연상케 하는 배색에 이마엔 A자를 거꾸로 새기고 물구나무로 걷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개막 연설에 나선 리창 총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AI 생태계의 판을 뒤집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倡议成立世界人工智能合作组织，我们愿意向国际社会提供更多中国方案。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AI 행동 계획의 중국판을 뒤따라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AI 기술 표준 선점을 위한 경쟁에 서막이 오르면서 첨단 분야에서도 진영 대립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시간 28일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만나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두 정상이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고통을 끝내기 위한 행동, 더 많은 인도주의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의 즉각적인 석방과 휴전을 거듭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베이징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와 산사태,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지난 26일 오후부터 27일 새벽까지 베이징 북동부 외곽 미윈구 일부 지역에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고 전했습니다. CCTV가 공개한 영상엔 주거단지에 주차된 차량 수십 대가 물에 떠내려가는 장면이 담겼는데요.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도로가 끊기고 마을 156곳이 침수되면서 주민 4,205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예술단체로는 처음으로 전북도립국악원 무용단이 베를린 국립오페라극장에서 공연했습니다.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는데 2036 전북 전주올림픽 개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베를린 돔과 방송탑이 보이는 시내 중심에 자리한 베를린 슈타츠오퍼 국립오페라극장. 이곳에서 우리나라 예술단체 첫 번째 공연을 알리는 사물놀이 버스킹이 한창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일요일 저녁 무대에 오른 건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국악원 무용단의 창작 무용국 고섬섬입니다. 좋지요. 우리 고향 생각도 많이 날 거야. 많이 나죠. 저 갔다 온 지가 좀 오래됐어요. 한국 갔다 온 지가. 그래서 더 기쁘시겠어요? 아이고 그렇죠. 고섬섬은 전북 부안군 위도의 옛 이름인데 위도에서 전승되는 국가무형유산 띠벤놀이를 재구성해서 무대에 올린 작품입니다. 공연에는 파독 간호사를 포함한 제독 한인과 독일 현지 외교관, 문화예술계 인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객석 1,300여 석이 꽉 찰 정도로 공연은 성황을 이뤘는데 표를 못 구한 한인들의 항의가 이어질 정도였습니다. 이번 공연은 올림픽 후보 도시 전북 전주를 알리는 해외 문화 외교 행사의 첫 시동입니다. 전북의 예술적 자산을 세계와 나누고 문화 올림픽을 위해서 공연 직후에 열린 리셉션에서는 전 주한 독일 대사가 올림픽 후보지 전북과 전주를 알릴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Eine große Freude und Ehre, künftig für Cholabukto hier Werbung machen zu dürfen. Für Cholabukto in Berlin, in Deutschland und in Europa. Eine große Ehre und Freude. 베를린은 지난 1936년 우리나라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에서 첫 번째 마라톤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곳입니다. 네, 그곳에서 100년 만에 다시 하계 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문화 외교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베를린에서 YTN 오점곤입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열기가 식지 못하고 쌓이면서 찜통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도 곳곳에서 체감온도가 3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9도, 청주 27.3도, 전주는 26.2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동안에도 35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 푹푹 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7도, 전주도 37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볕이 무척 강하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 등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최대 5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35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